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차바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겉보기엔 단순히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강연 듣는 이런 시간으로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해도 많습니다. 최근 2차례 계정 정지가 됐습니다. 유튜브 구글사가 정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라는 거죠. 유튜브에 콘텐츠를 실으려면 혐오 표현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유튜브에서 정한 이게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건데, 이 혐오 표현 금지 규정을 보면 연령과 계급, 장애, 민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을 이유로 혐오하거나 증오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다 지켜야 이제 컨텐츠를 실는데, 이런 규정이 어겨졌다고 하면 계정을 정지한다거나 계정을 폭파시키기까지도 하죠. 유튜브 구글사가 정한 이러한 모든 그 커뮤니티 가이드의 하나하나 항목들이, 혐오 표현 금지를 규정하는 항목들이 다 동의할 만하죠. 연령, 계급, 장애, 민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다 동의할 겁니다.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되고 혐오해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딱 두 가지가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을 이유로 혐오하거나 증오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성적 지향,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싫어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여자로 살든 남자로 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남이 무슨 상관이냐, 이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싫어하면, 반대하면 바로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이 동성애 옹호 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바로 혐오와 차별 프레임입니다. 이를 인권이라면서 가장 앞장서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죠. 그러나 통상 동성애를 싫어하면은 이 남녀 간의 그런 성행위가 아니고 남남 간의 동성 성행위, 즉 학문 성교를 싫어하는 거고, 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싫어하는 표현만으로도 이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모는 것은 혐오를 선동하는 거죠. 설사 그런 차별적 언사나 혐오를 표현한다 해도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혐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게 맞는지 정말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총괄해서 담는 제4차 인권 NAP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중점 추진 과제로 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포함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갖가지 독소 조항이 가득한 제4차 NAP 문제점, 이 문제점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도 텐트 농성, 삭발, 1인 시위 현장 계속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차바 146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최재우 교수님 두 번째로 나와 주셔서 탄소 중립 정책은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 주셨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을 근거해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 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방안을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 결론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이 매우 반생명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측들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무리도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2050 거주 불능지구, 이런 책을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넘어서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 즉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인간 혐오 사상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난번 강연 다시 한번 복습해서 지식 무장하기를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 146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 최재호 교수님 나오셔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살아가면서 또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잘 활용하며 잘 보존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경청지기론 세 번째 특강, 오늘 제목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운동의 대전제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견해가 늘 충돌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연 안에 살아가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가? 이것이 환경운동의 근본적인 대전제인데, 여기는 첫 번째는 자연 보존주의, 자연의 변화를 주는 모든 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사상이 표현하는 그 모토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발전한 것이 생명 중심주의, 바이오 센츄리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생태계 중심주의, 이코 센츄리즘. 오늘 우리가 이코 센츄리즘이라는 생태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범신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개발주의, 인간의 실용적 필요를 위해서 자연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흔히 인간 중심주의, 안트로포센츄리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상은 이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경작과 보존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보존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범신론과 인간 중심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경작과 보존, 어느 한쪽도 무시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경작하고 보존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에서 이 점을 놓치면은 큰 그림을 놓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환경운동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감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환경운동에 관한 사상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충돌이고 영적인 충돌입니다. 이 주제는 네 번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론자들의 문제 제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후 위기론자들의 문제 제기가 앞에서 살펴왔듯이 1750년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했다. 근데 실제로는 1945년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얘기하면서 1945년을 기준점으로 잡지 아니하고 구태여 한 200년 앞에 17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1750년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으로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로 임박한 종말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현재 기후 위기론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또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산업혁명 이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근본적으로 앞에서 주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750년 산업혁명 이후 환경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임박한 종말론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산업혁명 때 비교하면 엄청나게 나빠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750년 이후 지금 현재 환경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할 수 있지만은 세 가지만 딱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인구를 비교하면은 1750년 경에는 세계 인구가 약 6억 2천만 명 정도 추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13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식량 생산은 어떻게 됐는가? 산업혁명 때 약 1억 4천만 톤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27억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량 생산량은 20배가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13배 증가했고 식량은 20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1750년에는 약 30세 미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73세로 증가했습니다.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개선된 환경 지표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750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임박한 종말에 다다랐다 이렇게 하면서 기후 위기론자들이 위기를 조장하는데, 이 기후 위기론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175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 환경 지표가 이렇게 개선되었다, 달라졌다, 좋아졌다, 이것을 한마디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술 지표들을 보면은 기술 혁신이 환경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풍성케 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론자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산업혁명을 위기의 출발로 생각하는 특정 이념의 근거에서 환경 문제를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한쪽 면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으로 몰아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의 왜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시대는 과거 역사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 역사에서 인간이 객관적 지표로 보면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어느 시대도 다 그러했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과거에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있지만은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경 보존을 위한 현실적인 가설 두 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현재 상황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치명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기후 위기론자들, 급진적인 환경론자들, 보존주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자. 개발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기후 종말론도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은 현재 상황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치명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두 번째 가설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두 개의 가설이 실제 역사적 경험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후위기는 항상 존재한다. 기후는 항상 변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에 위협적인 현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주기에 따라서 더 심해질 때도 있고 덜 심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온도 기후변화는 1500년 주기로 이렇게 상승기와 하강기를 경험하는 그런 주기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으로 이 지구의 어떤 그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은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에는 고기압, 동태평양에는 저기압이 형성되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기후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 현상은 이 엘니뇨 현상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씨 이상 하강하는 현상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서태평양에는 저기압이, 동태평양에는 고기압이 형성되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도 기후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내려가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후는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항상 변하는 것처럼 지구의 기후는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이 유발한 것이냐 자연적인 현상이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기후현상이, 기후변화 현상, 이게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후위기론자들은 이 모든 기후위기가 인간이 유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은 그것은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 저 생각 접어두고 분명한 것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후변화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비하고 대처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결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투자 비용 대비 결과의 효율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옳은지 그 투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많은 결과를 산출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후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투자 대비 결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기후 현상. 우리가 기후 현상이라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해수면의 상승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희귀 동식물의 멸종, 이런 가지 기후 현상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열거하고 점검할 수는 없고, 시간상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기후 현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 가뭄, 홍수, 더위, 추위. 이거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가뭄, 홍수, 봄, 여름에 경험했고 더위 경험했고 또 이번 겨울 되면은 우리는 또 추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뭄, 홍수, 더위, 추위는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직접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사일에 기후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부터 왕정시대도 중국의 왕정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그렇고 치산치수가 그 통치 이념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왕이 치산치수를 잘못해가지고 대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대기근이 일어나면은 그 왕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산치수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었다면은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은 기후 위기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뭄과 홍수에 대한 기후 위기론자들의 대비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대로 기후 위기론자들은 오로지 탄소 배출량 감축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서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슨 뭐 이렇게 전기 플러그 뽑아두고 그 다음에 승용차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가지고 매일매일 탄소 배출량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기온 상승을 억제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엔에 설치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이것을 우리가 IPCC라고 합니다. 5차 평가 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현재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21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탄소 제로 정책입니다. 배출하는 탄소량과 그 다음에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정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이렇게 기온 상승을 억제해서 대비하는 이 파리 기후협약 실천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대책은 투자 비용 대비 효율로 우리가 평가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매년 최소 1조 달러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비용이 소모됩니다. 참고로 2021년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이 4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소요되는 경비를 감당할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0.169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 변화됐다고 가뭄, 홍수, 더위, 추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가뭄과 홍수는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는 것이고 또 올 겨울에 경험할 수도 있고 내년여름에 또 홍수 경험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대책은 먼 미래 얘기입니다. 2050년 얘기고 2100년 얘기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가뭄이 나가지고 지금 더워서 추워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2100년에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후 정책에 있어서. 두 번째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최악의 고비용 무효율 정책이 바로 이 기후 위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환경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한 일반적인 대비는 무엇입니까? 댐을 건설하고 하천을 잘 관리해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것, 이거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치산치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투자한 비용만큼 즉각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댐 건설과 하천 관리는 환경 파괴가 아니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댐을 건설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김없이 극단적인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개발을 해서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개발할 때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의 환경 파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환경에 유익을 주는,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댐을 건설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것, 가뭄과 홍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비고, 이것은 투자한 비용만큼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진적 환경론자들은 모든 개발 정책을 반대합니다. 모든 개발을 금지하면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급진론적 환경자들은 모든 개발을 반대하고요, 보존주의죠. 이 보존주의는 범신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함부로 손을 대고 지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개발을 금지하면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면은 환경은 더 많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나간 한 세도 동안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환경에 관한 책들, 환경 보존에 관한 거, 환경 회복에 관한 이런 책들을 보니까 무슨 저 인도네시아 가서 인터뷰하고, 또 아프리카 콩고 지역 가서 인터뷰하고, 또 그다음 브라질 가서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거기 가서 인터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나간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증거들은 무슨 인도네시아, 콩고, 브라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것으로서도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로 인한 사망 통계, 이 기후 위기, 기후 현상, 우리에게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기후 현상이 더위와 추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더우니까 더위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다, 이렇게 어디에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보도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그만큼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보여주었는데, 이 더위와 추위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가 추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옛날에 이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 때 더워서 죽은 사람보다가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우리 역사 기록에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는 이거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는 숫자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는 숫자. 2020년대에는 26,400명이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다고 추정을 하고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는 기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덜 죽는 것. 그래서 2020년대에 기온이 올라가서 사람이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덜 죽는 거죠. 그 덜 죽는 사람들이 98,500명입니다. 그래서 더워서 죽는 사람이 26,400명.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추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오히려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덜 죽는 사람이 98,500명.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하면은 오히려 72,100명이 덜 죽습니다. 2020년도에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은 72,100명이 오히려 덜 죽는다는 결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온 상승이 유익하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해롭다는 겁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기온 상승이 결코 사람들의 죽음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덜 죽게 만드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밑으로 떨어진 이 그래프는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프, 온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죽는 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질수록 죽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워서 많이 죽느냐, 추워서 많이 죽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오히려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가 추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죽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더위로 죽는 사람보다 추위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온 상승은 인간에게 대단히
유익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에 대한 기후 위기로 한 자들의 대비, 어떻게 대비하는가?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이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기온 상승을 억제해서 대비해야 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 더위로 죽는 사람을 줄여야 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100년까지 매년 최소 1조 달러,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비용 투자해가지고 평균 온도는 0.169도 낮추는 데 그칩니다. 이것은 더위와 추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결과는 더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 첫 번째는 더위와 추위는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대책은 역시 먼 미래 얘기입니다. 올여름에도 사람들이 더워서 죽었어요. 아마 올겨울에도 사람들이 더 추워서 죽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량 감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 온도를 어떻게 억제해서 어떻게 결과를 초론한다. 2050년, 2100년 먼 미래 이 세대와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결과는 거의 없는 최악의 고비용 무효율 정책입니다. 앞의 내용과 똑같이 말하는 세 번째, 그러면 기온 상승을 억제해서 대응한다면 추워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서 통계를 본 대로 사람이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분명히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더워서 죽는 사람의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지 않으면 해서 추워서 죽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워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는 분명히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기후 위기론자들은 한쪽은 완전히 무시하고 한쪽만 지금 계속 바라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위와 추위에 대한 일반적인 대비,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공급과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응합니다.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냉난방 시설을 확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투자 대비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경제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앞에서 이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가지고 이 모든 그 냉난방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후 위기, 이 추위와 더위에 대한 대응이라면은 가난하면은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은 이 가뭄, 홍수, 더위, 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위협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홍수가 났다, 가뭄이 들었다, 더웠다, 추웠다,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수록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자 나라, 부강한 나라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적 원칙, 개발의 억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이 인류 역사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배가 불러야 환경을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식물부터 해가지고 동물 쭉 피라미드형 먹이 사슬이 있는데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만해야 환경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야 환경도 있고 또 속된 말로 정치도 경제잖아요.
그 옛날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이 경제가 문제야 이 바보야, 이게 이제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정치구호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도 경제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환경 문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배가 불러야 환경을 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3,000달러가 되면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환경운동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환경을 무시한 것도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환경운동 단체가 생기고 환경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 국민소득과 이 환경운동이 어느 정도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가 되면은 파괴된 환경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과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환경 파괴와 환경 회복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 나라 얘기 그거 사례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얘기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릴 때 이 가난한 시골 낙동강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가난했던 시절 경제 성장기 지금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의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역사를 저는 그대로 제가 몸으로 피부로 다 경험하고 그대로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 이렇다 이론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신뢰로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숲을 살렸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 위기론자들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숲을 가꾸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에 일기예보 이렇게 보면은 대구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한 20년 전에는 여름에 온도 그러면 항상 대구가 최고 온도였습니다. 여름에 최고 온도 대구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대구가 최고 온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구 온도가 낮단 말이고 대구 온도가 여전히 높은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기예보 볼 때 여름에 기온 최고 온도 대구가 1등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데가 늘 1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분석한 결과 대구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추론하고 결과를 냅니다.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40, 50년 전에 대구 시내하고 지금 보면은 그때는 대구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공원처럼 나무가 많이 심겨졌고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많으면은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숲을 가꾸는 것 이것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한국의 산림 녹화 과정을 이제 숲을 살리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970년대까지는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저 옆에 그 사진 보면은 1970년대 대구 근교 금호강변의 모습입니다. 예. 산에 보면은 집이 있고 정자가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그냥 겨우 조그만한 거 그냥 이렇게 몇 그루 심겨져 있고 저기에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다 보일 정도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1970년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황폐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은 목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산으로 가서 풀뿌리를 뽑아먹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자연에 가서 모든 걸 채취하고 수렵하고 이렇게 살아간 때는 산에 나무가 우거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조달하고 다 채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산에 나무가 우거지겠습니까? 가난하면은 산에 나무가 우거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배가 불러야 환경을 돌아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공해 문제입니다. 공해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주의 깊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환경운동은 이 사진 한 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개선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이 산림 녹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1909년 일제시대 때도 일제 직전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도 이 사방사업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산사태, 가뭄, 홍수 등의 산림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고 사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이 포항에 가면은 사방공원이 있습니다. 사방공원에 이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조성해 놓은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사방공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산림 녹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방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사방 사업하는 것을 직접 많이 보았고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 사업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숲이 우거지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산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풀을 심고 이렇게 사방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숲이 우거지는 데는 별로 이 사방사업이 효과를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심은 그 나무가 또 자라면 그것을 또 잘라가지고 또 땔감으로 쓰니까 어떻게 그 산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산의 숲을 우거지게 했는데 에너지 전환이 산림 녹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게 하는 에너지 전환은 앞에 나무와 건초,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이오매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와 건초에서 화석 연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에서 땔감이 뭐였는가? 농촌의 기본 이 연료가 땔감이잖아요. 밥을 해 먹고 온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조달했냐면은 나무와 건초를 통해서 이 밥을 하고 그다음에 온도를 하고 온도를 높이고 난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매스에서 화석 연료로 에너지 전환이 산의 숲을 우거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녹화의 과정에서 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나무로 바이오매스로 이 모든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지붕 개량을 합니다. 농촌에 지붕 개량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은 볏짚이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지붕 개량 효과를 통해서 잉여 볏짚이 많아지고 그 볏짚이 땔감으로 되니까 산에 나무를 그만큼 많이 걷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탄이 보급되고 석유가 보급되고 가스가 보급되고 그 다음에 전기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서 산에서 땔감을 채취할 때는 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풀을 베우고 나무를 잘라오고 그래도 땔감이 부족하니까 제 어릴 때 기억에 사람들이 풀뿌리까지 다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새마을 사업이라는 대로 지붕 개량 사업이 산림 녹화의 출발점이었고 연탄과 석유와 가스의 보급으로 산에 숲이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에너지 전환이 숲을 우거지게 만들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바이오매스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1970년대 사진을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화석 에너지를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면은 아마 70년대 사진에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마 대한민국이 5년 안에 10년 안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벌거숭이 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꾸었다. 사진 두 장을 딱 제가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1970년대 생활 주변에서 보았던 산의 모습, 앞에 위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보여준 사진, 1970년대 대구 근교 금호강변의 모습. 이 사진의 모습은 제가 어릴 때 생활 주변에서 보았던 산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 이런 산이었어요. 정말로 민둥산, 벌구숭이산, 어디에 가도 사람이 걸어가는 거, 소가 걸어가는 거, 산에 소가 있는 거 밑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벌구숭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생활 주변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밑에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같은 지점입니다. 위에 그 사진에 정자가 하나 있죠. 그 정자가 있고 그 아래 사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의 사진, 그러니까 1970년대 이 지점의 모습, 그리고 2020년대 이 동일한 지점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대 보면 달라진 모습이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아파트가 보입니다.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주위에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이 이 주위에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숲이 더 파괴되었습니까? 숲이 더 우거졌습니까? 숲이 훨씬 더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개발이 반드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개발을 금지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산은 더 벌거숭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는 대로 40,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이 산이 얼마나 울창하게 우거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개발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이 가설이 이 사진 두 장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숲을 보존한다. 지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예, 이런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지금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바이오매스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면, 지금 이게 신재생 에너지에 태양광도 속하고 풍력도 속하고 바이오매스, 나무도 이게 포함을 시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땔감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할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나무 잘라다 떼면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데 이게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냐?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왜 신재생 에너지냐면은 나무는 잘라서 떼도 다시 자라고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도 참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숲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한 40, 5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분류가 돼야 되는지 저는 심히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가난해지거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면은 북한에서 본 산처럼 될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여행하면서 두만강 너머로 북한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북한의 산을 보는 순간에 너무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너무 친숙하다. 1970년대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보던 산 그대로 그 모습이 지금 이 두만강 넘어 보이는 북한의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친숙하다.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거나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한국의 산이 북한의 산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환경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970년대의 민둥산이 2020년에는 숲이 울창한 산으로 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설이 입증됩니다.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전제 조건은 기술 혁신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도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탄소 중립 아끼고 쓰지 않고 금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보고 나무 베지 마라, 나무 잘라오지 말라. 제 어릴 때 기억에 산림청에서 이 나무 단속하러 혹시 나무 잘라와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사람 없는지 시골에 나무 단속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그 면에서 나왔을 때 어릴 때는 그 뭐 면에서 공무원인지 뭐 산림청에 나온 공무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나와가지고 이 나무 잘라가지고 떼는 사람들 없는가 단속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어요. 아무리 단속해도 산에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땔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금지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말라고 금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 전환이 되니까 산에 나무가 자연스럽게 우거진 것처럼 탄소 중립도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사진은 안동댐에서 그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놨냐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제가 직접 경험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이 안동댐 밑에 있는 이 사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식목일만 되면은 학교에서 단체로 나무 심으러 갔던 산입니다. 거기는 앞에 1970년대 본 그 산처럼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목일만 되면은 학교에서 단체로 나무 심으러 갔던 그 산에 지금은 이렇게 숲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단풍 구경을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속리산이나 내장산에 가야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이 단풍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단풍이 들 리가 있습니까? 아름다울 리가 없어요. 지금은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졌으니까 전국이 단풍 명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니까 숲이, 민둥산이 이렇게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도 에너지 전환으로 실현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주력 에너지인 화석 에너지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게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도 값이 비싸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저렴해야 그것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기술로는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는 값이 너무 비쌉니다. 보조금이 없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보조금이 없으면은 이게 대안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이나 밤이나 바람이 부지 않을 때 이때는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태양광으로 전부 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하면은 이 그 아프리카나 인도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유엔 단체에서 이제 국제 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태양광으로 다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해가 져 버리면은 전기를 한 30분, 1시간 쓰면 끝이에요, 이제. 저축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밤에는 캄캄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밤이나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태양광과 풍력은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단 1초만 정전이 발생해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수술실에 단 1초 정전이 있다면, 아니면은 첨단 과학 연구실에 단 1초가 정전이 있다면 이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바로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원자력 기술 혁신과 수소 에너지가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값싼 에너지가 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잠재적 대안으로 부산한 것이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입니다. 물론 저는 원자력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공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찾고 검토해본 자료에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찾은 그 자료들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제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에너지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값싼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에어컨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에어컨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쓸 전기도 없었습니다. 1970년대 오셨고 오니까 전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외등 쓰지 말라, 그다음 간판 네온 사인 다 꺼라 하여가지고 에너지 절약 운동 강력하게 펼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튼다고, 서울의 명동에 무슨 가게마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튼다고 신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지하철의 각종 이동수단 조명 광고, 도로와 공원의 야간 조명. 지금 가면은 한강변에 공원에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실이 1990년도에 미국에 가서 본 광경입니다. 그때 미국 가보니까 공원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야구장에 축구장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때 우리나라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축구나 야구나 야간 경기를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야간 경기를 금지시킬,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은 그때는 그래 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야간 경기를 금지시켰는데 미국에 갔더니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공원에 축구장, 야구장에 불을 환하게 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공원에 한강변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건 없건 전기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에너지가 없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혁신의 다음 단계는 핵융합이라고 말합니다. 핵분열 에너지에서 핵융합 에너지로 전환되면은 무탄소 에너지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바닷물 25리터로 석탄 20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도 무탄소 에너지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검토한 자료들이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전환에 필요한 기술 혁신이 탄소 중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대안이 없는 금지로는 성공할 수 없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도 탄소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전환이 없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탄소 중립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이 탄소 중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이 경제 성장이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다. 가뭄과 홍수, 더위, 추위, 이 앞에서 우리가 말한 직접적인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 현상이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서 한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여러 개의 댐을 건설해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습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됐고, 안동댐이 건설됐고, 충주댐이 건설됐고, 이마댐이 건설됐고, 그 이외에도 대청댐을 비롯한 여러 댐들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낙동강 유역의 홍수와 가뭄은 안동댐과 이마댐의 건설로 완전히 극복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낙동강 유역의 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 장마만 치면은 낙동강이 범람해가지고 농토가 다 침수되고,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매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의뢰의 그런 것으로 연례 행사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안동댐이 준공되고 1992년에 이마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제가 살았던 낙동강 유역의 홍수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로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농촌의 가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추석 때 고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진 중간에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무슨 교각처럼도 보이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 용수가 지나가는 용수로입니다.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안정적으로 이 농업 용수를 이렇게 공급하니까, 저 농업 용수가 이제 이렇게 이 콘크리트 다리로 해가지고 지나가니까 그 농업 용수 아래에 있는 땅은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비가 조금 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홍수도 사라지고,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가뭄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10월 18일, 불과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신문에 어떤 분석 기사를 제가 본 적이 봤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이 무산되어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해가지고 환경단체 지역민 반대로 무산된 주요 댐, 적성댐, 섬진강 유역에 있는 거, 1990년, 2001년도에 댐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지역민 반대로 이 댐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여름에 홍수를 겪었고 2024년 봄에 가뭄의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영월댐, 남한강 유역입니다. 1992년에 댐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역시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6년, 2020년, 2023년 홍수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장전댐, 남한강 유역입니다. 2012년에 댐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역시 환경단체 지역민 반대로 댐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6년, 2020년, 2023년 홍수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이렇게 분석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후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할 것,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도시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일단 위에 도표를 제가 보여줬는데 도표 밑에 설명 보면은 1970년대는 도시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매연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 예, 눈이 따가울 정도로, 또 두통이 생기고 좀 이렇게 좀 심하면은 구토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도시의 매연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획을 더듬어 보니까 이 1970년대 이전에 한국의 자동차 대부분은 미국에서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가져와다가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매연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요사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중고차 폐차 수준에 있는 것들이 저 뭐 이렇게 이 옛날 소련 연방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으로 수출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해다가 사용하니까 매연이 심각했으니까 이게 정말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아주 매연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비교하면은 현재 도시의 대기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1980년도에 환경운동의 출발점이 앞에서 제가 공해 문제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해가 우리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 이 문제였는지 바로 환경운동의 첫 출발이 공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해 문제가 문제라면은 이제 그 기후 위기론자들이 취하는 정책으로 말하면은 공해를 유발하는 주 요인이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없애라, 자동차를 줄여라. 그래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후 위기론자들이 지금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취할 때 취하는 정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와 비교해 가지고 지금 한국의 자동차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표에 1980년대 자동차 등록 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2020년 대비하면은
1823%가 증가했습니다. 18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서울은 1980년 대비 2020년에 22배가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22배가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인천은 1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시의 환경은, 대기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줄여야 되는 거죠. 환경 문제, 대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이 공기는 훨씬 더 맑아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막 눈이 따갑거나 두통을 느끼거나 이럴 정도의 공해를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 오염의 냄새는 우리가 약간 맡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막 옛날처럼 눈이 따갑고 두통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의 베이징에 하도 공기가 나빠가지고 뭐 올림픽 때 되면은 그 아주 막 이렇게 이 연료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정책을 취하는 그런 단계는 우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0년 기준 한국의 도시 대기질은 세계 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없이 이런 결과가 가능했겠습니까?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왜 대기의 질은 더 좋아졌습니까? 바로 이게는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대기 오염 문제를 기술로서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강과 하천의 수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의 문제, 환경 문제 그러면은 공기의 문제,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문제, 이거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강과 하천의 수질을 개선했는가? 금호강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1988년 금호강 하류의 모습입니다. 금호강은 대구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낙동강 지류입니다. 대구시를 거쳐서 가서 끝나는 지점에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것이 금호강입니다. 1988년 금호강의 하류의 모습, 이렇게 오염이 극심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고 물 색깔도 보더라도 시커먼, 그야말로 이게 오염 폐수,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금호강은 생활하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등 각종 오염 물질이 마구 유입돼 가지고 수질 악화는 물론 각종 용수원으로의 기능과 인근 주민의 휴식 장소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금호강은 그야말로 사진에서 보여주는 대로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호강은 1970년대, 1980년대 경제개발로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이 환경을 파괴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 경제개발 이전에 금호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금호강 이름이요, 이 금자가 이 거문고 금자라 쓰는 거. 그만큼 이 갈대가 많이 우거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갈대가 서서히 이렇게 부닥치면서 나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금호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호강이 옛날에 얼마나 아름답고 청정지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에서 보여주는데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로 이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대구 섬유 염색공단의 폐수로 인해서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금호강은 오늘 말하면 이 염색물을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정말 먹물을 풀어놓은 그것이 금호강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당시 금호강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91.2 ppm으로서 경악스러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5급수 기준이 8 내지 10 ppm입니다. 5급수가 되면은 눈으로 봐도 오염된 물이라는 것을 식별할 정도의 물이 5급수입니다. 그리고 5급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이에요. 오염돼가지고. 그것이 8 내지 10 ppm인데 금호강은 191 ppm입니다. 여기 되면은 막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도 5급수보다도 더 20배 정도 오염된 거.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더럽기로 악명 높은 강이 인도의 겐지스 강입니다. 그 겐지스 강의 BOD 농도가 50 ppm입니다. 이걸 보면은 1980년 3년도 당시에 금호강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191 ppm. 그러니까 겐지스 강보다도 3배나 더 오염된 정말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런 강이
수질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2000년대부터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수질 개선 사업으로 1999년 5.7 ppm, 2014년 3.6 ppm으로 개선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대구시는 금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총 4조 1854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에 금호강 수질이 3.6 ppm으로 전국 오염 하천 중 수질 개선율이 최고인 98.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개선 성공 사례를 꼽자면은 이건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금호강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계절에 따라서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일급수의 물에서 산다는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습니다. 옆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은 2020년대 금호강의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죽음의 강으로 변했던 금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외가리, 논병아리 등등등 이런 철새들이 날아올 뿐만 아니라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하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설을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이 경제개발을 통해서 파괴되고 또 경제생활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환경이 회복되고 보존되는 이 좋은 사례를 금호강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각할 것이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이 파괴된 환경을 재생시켰다.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가 대구의 금호강을 예를 들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거 뭐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하나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1970년대 이전의 난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꽃섬 시절 경작하는 주민들 이 난지도의 모습, 이랬던 난지도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 두 장 보면은 앞에 있던 그 경작하던 농지가 이렇게 쓰레기 틈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폐품을 수집하는 난지도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이 1980년대는 정말 빈민가 어떻게 보면은 인권 무시 뭐 어떻게 가난한 모든 것의 출발이 난지도 넉마주의잖아요. 옛날에는 청계천 넉마주의였는데 그 다음에 넘어온 게 난지도 넉마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 파괴의 대명사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난지도입니다. 이 사진 두 장을 보면은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다 기억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난지도가 1997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난지도에 월드컵 전용 경기장을 건설하고 거대한 생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계획으로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은 월드컵 경기장과 생태 공원의 조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은 월드컵 공원에 조성된 생태 습지입니다. 자, 이 생태 습지를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달라졌던가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으면은 사진을 대비하자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것을 누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월드컵 공원에 조성된 이런 생태습지 사진만 보면은 와 이게 무슨 뭐 이 자연 속에 저 외지 농촌에 정말 아름다운 생태공원 그걸 지금 연상하는 이것이 옛날에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황폐화되었던 불과 20, 30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그곳이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지도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사진 3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난지도의 과거의 모습,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난지도 공원 조성 후의 모습,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이 난지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파괴된 환경을 재생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설이 또다시 확실하게 증거되는 사례가
바로 난지도의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지도 금호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공원, 산책로, 꽃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환경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은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가지고 이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낙동강변의 안동댐 밑에 식목일만 되면은 단체로 나무 심으러 갔던 그 산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환경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1970년대 대구 근교의 사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우리가 보여줬던 사진, 그 지역 금호강변, 거기도 금호강변인데 여기도 금호강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넓은 땅에 이 많은 코스모스는 누가 갖고 왔을까? 제가 이 코스모스 보고 딱 질문을 2개 던졌습니다. 이 넓은 땅에, 옛날 우리 가난할 때는 이 넓은 땅에 꽃을 심을 여유가 없었어요. 모라도 한 포기 더 심어야 되고 보리라도 한 포기 더 심어야지 어떻게 여기에 꽃을 심을 수 있는가? 제가 어릴 때는 땅에 기근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농촌에서 가난해가지고 뭐 한 포기라도 더 심을 땅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 농부들이 땅을 찾기 위해 그냥 막 진짜 헤매고 있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이 넓은 땅에 곡식이 아닌 꽃을 심을 수 있는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코스모스는 누가 갖고 왔을까?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왔겠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도에, 학교 앞에 있는 국도에 코스모스 꽃길을 가꾼다고 비포장 국도에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먼지 펄펄 나는데 코스모스를 심고 그 코스모스를 가꾸기 위해서 집에 있는 비료를 한 움큼 가져와가지고 주고 또 말라 죽는다고 그때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논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게 코스모스에 물을 주고 그렇게 이 비포장 도로가에 코스모스 길을 가꾼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은 천지개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변의 산에는 숲이 고져 있습니다. 금호강변 산이에요. 숲이 고져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경제 성장을 통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 벌거숭이 산을 숲으로 가꾸는 것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강에 댐을 건설해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것도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자동차와 산업시설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쓰레기로 버려진 땅을 생태공원으로 재생시키는 것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될 때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도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이 환경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밤중에 도로와 공원에 전기 조명을 환하게 켜놓을 수 있게 된 것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치안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만큼 밤에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밤에도 등불을 외등을 환하게 켜놔가지고 그만큼 안전하게 된 거, 이것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아니면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했겠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은 가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실험적으로 경험으로 증명되면 그것이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들, 앞에서 제가 2개의 가설을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환경을 보존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설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벌거숭이 산을 숲으로 가꾸는 것도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강에 댐을 건설하고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는 것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강과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쓰레기로 파괴된 땅을 생태공원으로 재생시키는 것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탄소 중립도 기술 혁신 없이 억제와 통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왜 이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이 잘못된 정책이었는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면 이것은 과학적 정설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험적으로 증명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정설입니다. 대책 없이 개발을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지구상에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환경을 파괴할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해서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올바른 세계관이 환경운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관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환경운동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미래의 무탄소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이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사용하려는 것은 이 화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그 화석 연료를 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탄소를 이게 다 포집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화석 연료도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 에너지를 핵분열해서 핵융합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자료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무탄소 청정 에너지를 무한대로 확보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해서 1억 도씨가 되는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300초 이상 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3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바닷물 25리터로 석탄 20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탄소 중립도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에너지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절약을 강조하는 억제와 통제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올바른 세계관의 기초에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풍성케 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지식들이 상당히 오염된 지식이었다, 이런 거를 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자연 보존주의, 범신론으로 흐르는 이런 자연 보존주의가 있고 자연 개발주의가 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셨으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것과 보존이라는 것 양쪽을 다 좌우로 다 필요한 거죠.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기후 위기론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1750년 산업혁명 이전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한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1시간 반의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경운동은 세계관의 충돌이고 영적 충돌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 가설을 세워서 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자연으로 가면 가설 원, 자연으로 가면 환경 파괴가 치명적이다. 두 번째, 경제 성장, 기술 혁신만이 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가설을,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이 가설이 우리 삶, 다른 나라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겪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이 가설이 옳다 하는 것을 1시간 반에 걸쳐 설명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기후 위기는 늘 생존해 왔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보면 더위보다 추위가 낫고 지구 온난화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사망자 통계로 보면 추위가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3만 불 넘어야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먹고 살기 어려운데 환경 돌아볼 여유가 과연 있었나.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경제 성장이 되면서 먹고 살기 어렵다가 경제 성장이 되면서 민둥산이 나무가 들어서고 아름다운 자연이 형성이 되고, 또 가뭄이나 홍수도 옛날에 굉장히 심했는데 그걸 댐을 건설하면서 또 이렇게 극복이 되고, 또 공기도 옛날에 굉장히 매연 많고 어려웠지만 공기도 갈수록 잘 살게 되면서 공기도 매연도 덜해지고 공기가 맑아진 것도 우리 경험했죠. 사실 하천의 수질도 옛날에 이 동네 주변 이런 하천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또 뭐 환경 폐수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우리 다 이렇게 교수님이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 다 겪었던 사진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우리 기억에서 생생한 그런 것들이죠. 환경 재생이 난지도 같은데 옛날에 굉장히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하늘공원 조성돼 갖고 거기 가을에 가보면 정말 럭새풀 굉장히 그 장관 이룬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살만해지니까 환경도 돌아보고, 그래서 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이죠. 너무나 생생하게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하도 요즘은 너무나 이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그 지식이, 그건 뭐 다 과학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많이 우리가 좀 오염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오염을 걷어낸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참 귀한 강연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이 최재호 교수님 한 번 더 오셔서 이런 영적 의미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4차 NAP 규탄 집회 시위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4차 NAP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난 14일 오전 11시 반에도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고신 대신 합신 동성애 대책 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에서 주최해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집회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또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이러한 1인 시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텐트 농성도 계속되고 있고요. 곳곳에서는 삭발식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 4차 NAP가 헌법의 양성평등과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파괴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또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이단과 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할 것이다. 이 아동 청소년들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니 제4차 NAP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된다.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 다음이요. 근데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 법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죠.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발표회가 있었는데 종합 순위 최고점자는 권인숙 위원, 민주당 권인숙 위원, 두 번째가 민주당 강민정, 세 번째 민주당 이수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정의당 장혜연 의원, 이 다섯 분이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악법 분석 대상이 된 악법이 모두 70개 악법인데 이걸 5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이 성혁명 악법, 또 두 번째 그룹 가족 해체 악법, 세 번째 생명 파괴 악법, 네 번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다섯 번째 친권 침해 악법 등 이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1그룹의 성혁명 악법에서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1위로 이름을 올렸고 2그룹에서는 2그룹 가족 해체 악법에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세 번째 그룹 생명 파괴 악법에는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또 1위로 이름을 올렸어요. 4그룹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악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민주당의 홍성굿 의원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분포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4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이요. 정직 포럼,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만연한 이 거짓과 불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적 가치에 근거해서 정직의 회복을 추구하는 이런 한국 정직운동본부에서 이 2023 정직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의사당 의원회관에서 16일 날 열렸죠. 이 개회식에는 박경배 목사, 이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박경배 목사를 비롯해서 양영자 의원, 최재형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대표 등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 대한민국이 짧은 세월에 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었다,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직한 국가, 정직한 정부,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직한 사회로 만드는데 더 앞장서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순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최재호 교수님의 환경 청지기론 특강 4번째 순서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죠. 마지막 강의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보내주신 최재호 교수님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 자연도 보존도 중요하고 이 환경 개발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균형 있게 추구해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저희가 소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차바가 존재하고 또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청지기들이,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지식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삭발하고 또 단식하고 규탄 시위하고 현장에서 많이 애쓰는데,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4차 NAP 이 지구 대한민국을 성혁명으로 뒤덮고 대한민국의 영적 환경을 크게 망가뜨릴 이러한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걸 저희들이 믿고, 이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계를 영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